사회 보신 분이 보니까 아직도 군대 계시는 것 같아요. 취사장이라 그러고 뭐. 아, 지금도 군인에 다니세요? 아, 어쩐지. 네.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취사장이 어디냐고. 네. 시대가 참 많이 바뀌고 있죠. 전 사실 그 변화의 그 꼭지점에 늘 있는데, 제일 빠른 변화를 하는 게 10대, 20대잖아요. 근데도 따라가기가 참 어려워요. 그 어떤 세월의 변화. 너무 빨리 변하니까, 아마 여러분 이제 일터에 계시면 일터에서 느낄 수 있는, 직장의 생태 환경도 뭐 엄청나게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대학 졸업할 때만 해도 보통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직장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은퇴하겠지. 근데 지금 그 생각하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학 졸업하는 애들은 그 생각을 할까요? 일단 갈 곳도 별로 없고요. 가서도 수없이 옮겨 다녀야 되는 환경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잘 나가던 직장에 그 업종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 키즈 포토를 혹시 찍어보셨나요? 혹시 아기 낳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그 패키지로 파는 거 있어요. 만삭 사진서부터 이렇게 아기 이렇게 100일 뭐 이렇게 다 찍어주는, 그거 처음 시작한 친구가 제가 잘 아는 친구거든요. 우리나라에. 돈 대박 벌었습니다. 그땐 정말 저녁에 들어와서 돈 세는 재미로 밤을 맞이했다 그래요. 그래갖고 뭐 중국까지 막 그 프랜차이즈를 하고 뭐. 그 친구 쫄딱 망해갖고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죠. 원래 건축 설계하던 친구였는데, 원래 그 건축 설계하는 친구들이 사진을 찍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뭐 난리가 났죠. 한때 직원이 뭐 100몇십 명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쫄딱 망했어요. 왜냐하면 좀 된다 싶으니까 막 여기저기 다 생겨버렸거든요. 근데 잘 된다고 이제 방만하게 하다가 홀랑 망해서 지금 뭐 한 달 생활비 걱정하면서 다시 건축 설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변화들. 최근에 저도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청년 교회에다가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특강을 해요. 이렇게 그 청년 성장 세미나라 그래서. 애들 요새 세미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강사를 들이대도 일단 절반은 그냥 가버려요. 그날은 목장 모임을 안 하고 대신 그 하는 건데, 한 달에 한 번. 근데 벌써 목장 모임 안 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찬스다 그러고 다 스케줄 잡고, 강사가 미리 와 있는데 지금 자 이제 5분 쉬고 그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애들 반쯤은 우 일어나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청년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은 해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근데 준비는 안 해요. 고민만 해요, 그냥. 또 고민도 진지하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직장 생활 하시면 여러분이 처음 들어갈 때의 느낌과 지금 후배들을 맞이하는 느낌은 굉장히 다를 거예요. 어떻게 저 녀석 저렇게 하지? 옛날엔 이게 기본인데 그 기본이 걔한테는 특별하죠. 그래서 요즘에 왜 그 어떤 커피 광고에 그런 거 나오죠. 자, 이제 일 다 끝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회식 가려고 그러는데 퇴근하겠습니다. 이렇게 벌써 짐 다 싸고 그래 가라. 뭐 이렇게 그 이병헌이가 나오는 광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많이 웃어요. 예, 제가 있는 센터의 간사도 그러니까요. 예, 뭐 일이 남았던 뭐든 칼같이 5시 반이면 퇴근입니다. 어제도 뭐 시켜놓은 게 있는데 5시 좀 넘어서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보내서 보니까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성하고 갈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그리고 퇴근한다고 인사를 하길래 그래 그러면 저 마무리는 내일 해라 했더니 내일 휴일인데요. 그러면서 저를 황당하게 쳐다보면서 집에 가서 할까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럼 모레 와서 해라. 근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월급 주고 이거 뭐 하는 짓이지? 어떤 땐 시키는 게 더 어려워요. 그거 하는 시간에 내가 만들면 다 끝내겠어. 그래서 전 비서를 못 써요. 그래서
걔한테 얘기하느니 제가 해버리는 게 더 빠르죠. 근데 이제 우리 때는 이렇게 오늘 이거 해라 그러면 그거 다 끝내기 전엔 퇴근 못 하는 문화였는데 요즘은 안 끝냈는데 퇴근해요. 왜냐면 이미 끝나고 뭐 할지 다 결정해 놨어요, 지가. 뭐 PT 하러 가야 되고 뭐 수영하러 가야 되고 뭐 영어 회화 가야 되고 뭐 이게 다 그래서 빠지면 안 된다. 딱 정시 출근 퇴근해야 돼. 근데 출근은 가끔 늦어요. 어떤 때 뭐 버스 타고 종점까지 갔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30분 늦게 와요. 그러면 내 상식엔 30분 늦게 퇴근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퇴근은 5시 반에 정확하게 하죠. 그래서 그냥 제가 적응하기로 했어요. 시대의 변화구나. 지난 5월 마지막 주에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했던 강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독 청년이라는 주제였어요. 주로 AI와 관계된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애들한테 알려줘서 애들 진로 찾기 하는데 지금 생태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그거 안 들어도 되거든요. 예, 저는 이제 60대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은퇴하면 돼요. 연금만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연금 타면서 또 제가 하는 이 코칭 사역은 정년이 없어요. 제가 건강관리만 잘하면 계속 할 수 있어요. 목사는 정년이 있어요. 근데 코칭 사역은 정년이 없어요. 그냥 제가 이제 곧 크리스찬 코치 협회도 지금 만들고 있어서 사단법인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의 정식 사단법인 그러면 이제 자격증 과정 이런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강의를 저 때문에 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기관에서 그걸 주도하는 그룹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핵심 멤버인 교수를 불렀는데 모시기도 어려운 분을 불렀는데 애들이 반이 나가는데 막 제 마음에 막 허탈한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애들 역시 30대 애들이 남았죠. 이제 직장에서 고민이 한참인 아이들은 그 강의를 남았어요. 또 교회에서의 직분 때문에 남았어요. 국장, 리더, 팀장 이러니까 나가버리면 저하고 관계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걔네는 남았죠. 뭐. 근데 남아서 들은 애들은 그날 끝나고 많이 충격을 먹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걸 처절하게 느꼈죠. 저도 늘 그 부분의 책이나 뭐 이런 자료를 열심히 챙겨보는 사람인데도 쇼크 먹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너무 많은 분야에서 너무 가까이 와 있구나, 저게. 물어볼게요. 앞으로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 1번은 뭘까요? 택시 운전수. 네, 택시 운전수입니다. 맞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탑 10 안에, 빨리 없어질 직업 탑 10 안에, 여러분 충격받을 만한 의사, 판사,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 의사, 판사 만들려고 애들을 지금 그렇게 사교육에 몰아낸 거거든요. 네. 근데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에 지금 한국은 50조를 쓰는 나라입니다. 1년에.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1년에 50조예요. 죄송합니다. 거의 빨간 아예 저는 끊어버리세요. 컵이 없는데. 잡음이 심해서 이걸로. 그냥 마이크 없이 하죠. 이걸로 바꿨습니다. 예. 얘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하나, 둘. 얘 걸로? 예. 감사합니다. 이런 또 응급조치를. 그러니까, 저도 요새 이제 학부모 코칭하러 열심히 다니거든요. 제가 한때는 청소년, 청년 도와주려고 걔네들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청년은 그래도 좀 애들이 의지가 있는 애들이 가끔 있어서 괜찮은데, 요즘 청년 애들이 뭘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해요. 엄마한테 물어보고요. 예, 요즘 대학생 애들이 그럽니다. 학점 이의 신청 기간이 있거든요. 시험 끝나면. 근데 엄마가 전화 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짜증내면서 말하고 막 우리 딸 성적이 왜 그래? 말하면서. 그래서 어머니 처음에 제가 점잖하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딸 보고 전화하라 그러세요.
그럼 막 화내세요. 내 딸 성적을 내가 막 얘기하는데 왜 안 되냐. 저도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죠. 딸을 병신 만들라 그러세요? 언제까지 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도우실 건데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면 무조건 F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때부터 빌어요. 아, 죄송합니다. 참 웃기죠. 자기가 갑인 줄 아는 거죠. 저야 어차피 시간 강사하고 겸임교수 하는 사람이라 이까지 강의 안 해도 돼요. 그거 한 달 강의해 보아야 제가 강사 나가서 2시간 강의하는 강사비도 안 나와요. 근데 젊은 애들 키우고 싶어서 그 강의를 하는데 그 따로 나오면 저는 안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F 줍니다. 태도 불량으로. 그럼 또 빌어요. 막. 아, 죄송합니다. 이게 사회가 되게 이상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는 군대 문화가 거의 깔고 있고요. 또 유교의 잔재가 아주 사회 곳곳에 있습니다. 교회가 망가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사실은 유교예요. 장로만 되면 이상하게 딴짓 하잖아요. 그렇게 잘 섬기던 분이 장로만 되면 갑자기 대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가치관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총회장 대신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당회장, 주보의 당회장으로 쓰는 목사는 제가 보기에는 바보거든요. 교회 법도 모르고 자기의 공식 직함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그룹의 리더냐고요. 자기의 공식 직함은 담임 목사지 당회장이 아니거든요. 그럼 다 써야죠. 재직회장, 공동의회장.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그 회의 때 장이 되는 거거든요. 당회가 열리면 당회장 역할을 하는 거고 그건 자기 역할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근데 많은 목사가 자기 방 앞에다가 당회장실이라고 쓰고 주보에다가 당회장 아무개 목사 이러고 써요. 되게 무식한 목사예요. 저는 그런 교회 안 다닙니다. 나 같으면 그런 교회 안 다닙니다. 그 용어를 좋아한다는 이유는 그걸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한때 우리 교단 신문에다 글 썼어요. 용어를 다 바꾸자. 총회장 그러지 말고 총회 머슴 이렇게 총회 마당쇠 이렇게 바꾸면 저렇게 돈 써가면서 총회장 하려 그럴까. 공공연하게 지금 10억 이상 써야 돼요. 각 교단의 총회장 선거가. 근데 그 돈은 자기 돈일까요? 교회 돈일까요? 교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금 횡령이죠. 세상으로 보면. 학력 위주의 각종 짓을 다 했던 목사가 지금 얼마나 화려하게 지금 입당 예배를 하는지요. 헌당 예배라고. 근데 그 헌당 예배도 아니거든요. 교회법은 원래 빚 정리가 다 끝나고 모든 게 완전했을 때 헌당 예배 하는 건데 빚 정리도 안 끝났고 대법원에서 그 지하 도로 조명한 거 다 끝내라고 아직 판결 중이에요. 근데 헌당 예배를 하는 걸 교인들이 또 그렇게 좋아해요. 저 목사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똑똑하다는 강남의 분들이 저기서 저 짓을 또 따라하고 있네. 교황 즉위식처럼 하더라고요. 제목은 헌당 예배인데 교황 즉위식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 시대가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교회로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 안에서 나름대로 성경 공부 모임을 하든 어떤 모임을 해도 결국은 그게 성전이잖아요. 또 하나의. 저는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직장 예배 지금도 인도하는 곳이 하나 있는데 그 직장에서 2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예배를 일터 교회의 정기 예배라고 말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를 하니까. 저도 거기에 담임 목사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목회하거든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닌 것 같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과 사유 속에 깔려있는 가장 근저에 유교가 있고 불교가 있어요. 그 샤머니즘이 있어요. 근데 샤머니즘은 너무 문화화돼서 지금 사람들이 샤머니즘인지 모르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를 얘기하면서 목회자도 이렇게 말하죠.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을 들인다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그분 뜻은 변함이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분 뜻을 바꿔보겠다고요? 그건 천지신명한테 빌 때 하는 얘기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지. 이런 신학도 아직 정리가 안 된 채 목회자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샤머니즘인지 본인도 몰라요. 제가 그 아시아연합 신학교에서 그 선교학으로 이렇게 석사과정을 할 때 그 학교 처음으로 이제 선교학회를 만드는 작업을 했어요. 그때 이제 선교학회 창립 예배를 하면서 이제 석사과정에서 논문 한 사람, 뭐 이제 박사과정에서 논문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논문을 썼는데 그때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샤머니즘의 영향 뭐 이런 논문을 썼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네. 입주 예배 막 이런 거 있죠. 처음 이사 갔다고 또 심한 교회는 자동차 새로 사면 또 꼭 목사 불러서 핸들 잡고 기도해 달라 그래요. 이게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야 사고가 안 난대요. 근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을 믿는 종교잖아요. 자기가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꼭 목사가 와서 기도해야 돼. 그것도 꼭 담임이 와야 돼. 부목사가 오면 영빨이 떨어져서 이거는. 근데 이게 샤머니즘의 큰 무당 작은 무당 개념이거든요. 또 교회마다 여러분 다닌 교회 이런 목사님 계시죠. 꼭 담임의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이것도 사실은 샤머니즘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지 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목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부목사라는 말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그냥 목사면 목사지 부목사는 뭡니까? 그러면 담임은 정목사네요. 정부로 나누는 거는 유교지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아주 공공연하게 써요. 담임이라는 건 신분이 아니고 역할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면 교육 목사라고 해야지 왜 부목사라 그러냐고요. 선교를 담당하는 목사면 선교 목사고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면 교구 목사죠. 근데 이걸 다 통칭해서 부목사예요. 그러니까 참 웃기는 구조죠. 이게 그냥 너무 이렇게 일상화돼 있어요. 이런 게 막 이건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한국이 장로교회가 이렇게 빨리 번성했을까요? 미국에서 주로 수입을 했는데 미국은 침례교가 제일 많은 나라고 그 다음 감리교가 많고 그 다음에 장로교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침례교랑 다 그때 들어왔어요. 감리교도 들어오고.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장로교가 먼저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렸을까요? 예. 이게 주자학의 틀하고 장로교 틀이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접근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아펜셀러 감리교 목사죠. 언더우드는 장로교 목사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분의 신학적 배경은 감리교예요. 감리교에서 파송을 못 받아서 장로교 파송을 받아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연세대 신학과가 감리교 신학교랑 친하지 장로교 신학교랑 친하지 않습니다. 거기 신학적 배경 자체가 감리교 쪽이에요. 그러면 감리교가 뿌리를 먼저 내려야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저는 이제 학부 전공이 원래 역사였어요. 그 역사적 뿌리로 보면 이거는 유교 영향력이에요. 유교하고 잘 맞아요. 이게 세계관 자체가. 근데 이제 선교단체도 이제 1960년대, 뭐 빨리 시작한 건 50년대 말. 그리고 대부분 60년대에 메이저한 선교단체들이 다 한국에 상륙을 합니다. 뭐 CCC도 그랬고, 뭐 내비게이터, 뭐 다. 오히려 이제 그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난 선교단체가 오히려 더 일찍 시작했죠. 근데 거긴 지금 뭐 세계로 쪼개져서, UBF가 이제 우리 한국의 자생적 선교단체 아닙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뭐 ESF가 떨어져 나가고 CMI가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러면서 지금 뭐 굉장히 약화됐지만, 이런 단체들이 50년대, 60년대에 뿌리를 내리면서 한국에 굉장한 붐을 이루었어요. 한국 이제 이 근대 아주 최근세사의 교회 성장에 굉장한 자양분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이제 캠퍼스에서 있을 때 선교단체를 경험한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80년대까지 선교단체가 아주 호황기였어요. 네, 혹시 80년대 학번? 예, 한 분, 몇 분 계시네요. 얼굴에 써 있네요. 이렇게. 70년대는 없습니까? 혹시 70년대 학번? 예, 그럼 저보다 선배는 없다는 뜻이네요. 예, 제가 80학번이니까. 예.
80년대 제가 80학번 그때 80년에서 80 한 5, 6년 이때까지 제가 캠퍼스에 있었잖아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뭐 어마어마했거든요, 선교단체는. 근데 왜 9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 선교단체가 서서히 가라앉다가 지금은 뭐 거의 존폐 위기거든요. 지금 캠퍼스 선교단체 거의 존폐 위기입니다. 아직도 CCC가 제일 큰데 CCC가 메이저한 대학 몇 개 빼놓고는 대부분 30명 미만. 캠퍼스가 뭐 7, 8천 명, 작게는 7, 8천 명부터 시작해서 서울대 3만 5천 명까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제일 크다는 CCC가 웬만한 대학에 가면 다 30명 미만이에요. 모임 자체가 잘 안 돼요. 이제 간사로 자원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3년 만에 거의 그만두죠. 처음에 이제 헌신하면 3년 약속하고 시작하는데 그때 대부분 그만둬요. 왜냐면 이렇게 자비량 선교를 애들이 못 감당해요. 옛날에 다 같이 배고팠기 때문에 그냥 자비량 하면서 라면 먹고 걸어 다니고 이러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 다 써야 되잖아요, 연락하려면. 애들하고 밥 한 번 먹으면 뭐 구내 식당도 지금 4,500원, 5,000원을 다 넘어가고 있고요. 근데 또 모금이 안 되면 사역 중단하시래네요. 근데 초임 간사가 어디서 모금을 해요? 제자도 없는데. 이런 컨셉을 아직도 선교단체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니어들, 이제 저도 시니어 나이니까 시니어 간사님들이 양심불량이에요. 자기들은 모금에 문제가 없거든요. 캠퍼스 20, 30년만 하면 제자들 쫙 깔리니까 제자들이 10,000원씩만 헌금해도 자기 생활에 문제 없죠. 그래서 뭐 시니어들은 막 대형차 몰고 다니고, 총재라는 분은 뭐 기사까지 두고 다니시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초임 간사는 150만 원 기준 80% 이상 못 채우면 사역 정지, 모금만 해라. 뭐 이런 컨셉 자체. 이게 제가 CC 출신이니까 제가 CC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단체 얘기하면 또 남의 단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한다 그럴까봐. 근데 이게 저희까지는 됐어요. 그때는 까라면 까는 문화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변화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폼이잖아요, 폼. 폼은 진리가 아니거든요. 저는 두 가지만 빼고는 다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을 다른 거로 대체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인 성경. 이 두 개 빼놓고는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있네요. 마누라를 바꾸면 안 되겠더라. 배우자를 바꾸는 건 안 되겠고요. 나머지는 얼마든지 바꿔야만 해요. 근데 이 틀을 못 바꿔요. 왜냐하면 다 성공신화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됐었는데. 근데 이제 BBB도 처음 시작과 지금은 상당히 상황이 다를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 뭐 너무 잘 됐죠. 워낙 캠퍼스에서 훈련받은 분들이 주로 모였고, 그분들이 캠퍼스 보고마를 부르짖다가 직장 보고마로 바꿨으니까 뭐 정병들이죠. 잘 훈련된. 직장까지 와서도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설 정도면 골수분자 기독교인들이죠. 직장 안에서는 또라이라고 하지 찍힐은. 근데 지금 그분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잖아요. 아마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들이 잘 안 들어올걸요. 이제 들어와도 금방 떠나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이 걔들이 보기엔 너무 억지스러워요. 걔들은 그렇게 집에서부터 막 대가리 받고 큰 애들이 아니에요. 요새 군대도 대가리 안 박습니다. 저는 뭐 우리 아들놈 군대 갔을 때 한번 갔다가, 와, 이게 군대냐, 이게. 군대 안에 에어컨이 내무반마다 다 있고, 계급별 막사, 내무반이 2등병끼리, 1등병끼리 다 분리해 놓고, 선임들이 애들 손 못 대게. 그러니까 뭐 애들 달래고 있더라고요, 군대가. 이제 뭐 핸드폰 뭐 공공연하게 쓰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나마 저 기간도 더 단축한다니까. 이제 앞으로 군대가 없어질 거니까 괜찮아요. 이제 로봇 군대가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이미 휴전선에 로봇 군대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예, 보초 쓰고 있습니다. 네, 손들어 이거 다 이제 로봇이 하고 있습니다. 예, 초병을 로봇이 하고 있어요. 이미 한국 군대는 이미 도입을 했습니다. 사실 AI를 선도하는 학자들이 한번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폭력에 쓰지 않기로. 근데 미국이 제일 먼저 AI를 군대에다가 도용했죠. 근데 설문을 한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이 밀어붙였어요. 설문을 누구한테 했냐면 군 입대를 앞둔 부모들에게 했어요. 그리고 설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주 위험한 작전에 당신의 아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AI 로봇 군대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100%죠, 이건. 근데 여러분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가 했는데 내 아들이 군대 갈 생각을 해보면 차라리 그거 빨리 양성화돼서 군대 징집제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근데 이제 갔다 온 분들은 억울하니까 다 보내야 된다 이렇게 하실 거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30개월 시절에 군대 갔는데 지금 뭐 그냥 그걸 군대라고 옛날 군대로 생각하면 이제 배낭 쌀만 하면 제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화인데 이 변화를 거부해버리는 기성세대 때문에 젊은 친구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그렇고 선교단체도 그렇고 변화. 그래서 저는 이제 리더십 체인지가 될 때가 됐다. 이미 늦었어요, 사실은. 더 빨리 했어야 하는데 이런 가부장적인 틀, 또 예전에 잘 됐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빨리 향수를 버리시는, 빨리 버릴수록 도움이 됩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상담은 탈선 청소년을 둔 부모 상담이에요. 어제도 뭐 영주에 있는 어떤 엄마하고 1시간 반 동안 통화했어요. 뭐 미리 예약도 안 하고 갑자기 전화해서 정경호 목사님이시죠? 그러고 막 얘기하고 1시간 반 동안 얘기하셨어요. 전 하던 일 다 놓고 그냥 멍하게. 이것도 세상에 없는 문화예요. 이게 교회에서만 통하는 문화인데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미리 예약하고 돈 입금하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귀가 뜨끈뜨끈해질 만큼 했어요. 핸드폰이 열받잖아요. 왜 오래 붙잡고 있으면. 그래서 중간에 막 이렇게 배터리 나갈 것 같아서 이렇게 충전기 꽂고. 근데 안 끝났어요. 근데 대부분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아들이.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최근에 학교에서 뭐 하나가 걸렸어요. 요즘 중학생 애들이 잘하는 짓이 뭐냐면 남의 집 벨 누르고 도망가는 걸 영상 찍어서 이렇게 영웅처럼 막 올리기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도 옛날에 했거든요. 남의 집 쾅쾅쾅 해놓고 나가서 누구세요 나오면 이렇게 막 골목 뒤에서 숨어 보고 그땐 스마트폰이 없어서 못 찍었죠. 근데 얘가 자랑스럽게 SNS에 올렸다가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된 거죠. 그래서 엄마 와라 뭐 이래가지고 엄마가 끌려갔다 오셨어요. 학교에서도 얘를 무슨 뭐 정학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선도 차원에서 한 달 동안 화장실 청소하기 이거 시켰어요. 근데 엄마가 가서 담임선생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이참에 애를 잡아달라고. 핸드폰 압수하시고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겁을 주세요. 그날 아버지는 반차를 내고 집에 일찍 오셔서 아들이 학교에서 오기 전에 TV, 인터넷, 컴퓨터 다 치워버렸대요. 두 분이 다 공무원이세요. 상당히 고위직의 공무원이세요. 지방 공무원이긴 하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상담한 거예요. 근데 왜 1시간 반을 끌었냐면 나는 당신이 문제라고. 애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 부부 때문에 애가 죽어가고 있다고 지금. 처음에는 막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막. 우리는 뭐 어렸을 때도 완전 딱 범생이었고 막 지금도 뭐 그냥 일탈 행동을 안 하는 아주 모범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죽는 거라고.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 번도 일탈 행동을 안 한 엄마 아빠, 맨날 지시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해라 막 이것만 하는 애를, 애 입장에서 형제 자매도 없고 혼자 딸랑이 있는데 두 분 다 직장 나가면 애는 어려서부터 뭐 했을까요? 할머니가 잘 키워줬대. 외할머니가. 그래서 밥은 줬겠죠. 근데 외할머니하고 애가 놀 수가 있었을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분하고. 애가 외로워서 지금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거라고. 아유 무슨 소리네. 우리가 그래도 걔를 위해서 막 휴가를 내서 막 여행도 다니고 막 걔 아빠가 애랑 친해지기 위해서 막 그렇게 막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랬으니까 갔다 와서 그러면 아빠랑 친해졌나요? 아니래. 싸우고 왔대. 이게 부모가 오랫동안 갖고 있던 틀을 애한테 강요한 거거든요. 그 제가 어머니 오늘 들은 아들 얘기 혹시 더 험한 얘기 있습니까? 없대. 이게 다래. 그러면 애는 정상입니다. 제가 비정상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난주에 상담한 케이스인데요.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인데 학교에서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커터칼 들고 자기 손목 거버렸습니다. 겨우 입원한 거 퇴원시켜서 집에 왔는데 일주일 만에 엄마가 이래저래 훈계하니까 얘가 다시 커터칼을 들고 엄마 앞에서 손목에 대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기절하고 미안하다고 해서 말렸대. 제가 그 엄마 아빠한테도 그랬어요. 일단 안심하십시오. 애는 안 죽습니다. 친구들 앞과 엄마 앞에서 그었다는 얘기는 안 죽고 싶다는 뜻입니다. 죽을 놈은 아무도 없는 데서 그겁니다.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그 엄마 아빠는 설득이 됐어요. 두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몇 시간을 상담하고 하셨는데 철저하게 아이를 살리는 쪽으로 부모가 변화돼야 합니다. 근데 저는 BBB도 제가 내용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어떻게 모이시고 어떤 조직을 움직이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그냥 약간의 지식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전하려는 복음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최고죠. 근데 그 복음을 어떤 사람이 어떤 틀로 전하느냐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소위 바이블 스터디라고 하는 게 좋은 거지만 대상에 따라서는 강요거든요. 너 믿어야만 해. 막. 기도해라. 막. 그러니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주로 해요. 그리고 다 내가 옛날에 막 이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캠퍼스에서 막. 근데 여러분 동기, 모티베이션이라는 건 부여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동기 부여라는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건 잘못된 용어다. 동기는 유발되는 거예요. 근데 부여와 유발은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냐면 유발은 내 안에서 시작되는 거고요. 부여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영향을 주어서 일종의 강요라고요. 뭐 선한 영향력이라고 우기고 싶으시겠지만 그것도 일종의 강요예요. 어떤 사람한테. 근데 유발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나귀를 끌고 물가에까지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먹일 수는 없다. 예. 나귀가 먹고 싶을 때 먹습니다. 물은. 뭐 강제라는 방법이 있죠. 그냥 입 벌리게 하고 호수를 그냥 목구멍에 꽂아 놓고 수돗물 트는 거죠. 뭐.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우겨 넣고 있어요. 지금 애들이 하고 싶게 만드는 걸 못 하고 있어요. 애들도요 지가 하고 싶은 거 밤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자녀들하고도 이런 대화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80년대 학번들이 이미 다 커서 이미 포기 상태일 거고요. 그동안 잘 컸으면 지금 행복하실 거고 그동안 실패하셨으면 지금 아주 그냥 서로 남남으로 사실 거고요. 어제 상담한 그 아빠가 그랬대요. 그놈 새끼 그냥 놔두라고. 우리는 연금 타가지고 나중에 우리끼리 잘 살고 먹든지 말든지 죽든지 그냥 저렇게 살다가 빌어먹으라고 그냥. 홧김에 하신 말씀이겠지만 그런 사고 가지고는 애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아직은 늦지 않았는데요. 여기서 1년만 더 늦으면 더 험한 꼴을 보실 겁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애가 지금 외치는 소리를 못 들으시면 애가 더 센 걸로 나올 거라고. 그리고 결국은 집을 나갈 거라고. 설마요. 막. 어머니 저 이 일만 30년 했습니다. 다 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다 처음엔 엄마 아빠한테 시위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처음에는 이제 협상을 하죠. 엄마 나 성적으로만 해줄래? 막 이렇게. 아주 귀여울 때고요. 3학년을 넘어가면 애들이 그때부터 말대답을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전조 증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까지 얼마나 말을 잘 들었게요. 그때는 종속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해요. 10살을 넘어가면서 자아가 커가면서 자기 의견이 생겨요. 근데 엄마 아빠는 대화 틀을 안 바꿔요. 야, 오늘 짜장면 먹어 이런다고요. 그냥 짜장면을 좋아했었죠. 근데 지금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는 걔가 늘 어린애니까 짜장면 먹어 그리고 툭 던져놓는데 애는 엄마 나 이거 안 먹을래. 이제 갈등이 시작되죠. 아 그거 그냥 먹어. 그러면 안 먹을래. 막. 마음이 약한 엄마는 그럼 뭐 뭘 먹을 건데 이렇게 이제 할 수 없이 이중 작업을 해야 되고요. 좀 센 엄마는 그럼 간둬 그리고 갖다 버려요. 애가 굶죠 그냥. 이게 이제 그래서 3, 4, 5, 6학년 넘어서 중학교 1, 2 요까지를 소통을 이제 못 잡으시면 그때부터는 정말 남남입니다. 특히 아빠는 이제 이웃집 아저씨예요. 어차피 가끔 보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이 아빠가 퇴근할 때는 되면 자는 척하고 그래요. 마주치기 싫어서. 그럼 이놈 새끼는 뭐 벌써 자? 뭐 아버지가 이제 주로 이런 소리를 하죠. 나도 안 들어왔는데 벌써 자? 뭐 이게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야 되거든요. 아이고 애가 어디 아파? 많이 피곤했나 보군. 자다가 이 소리 들으면 걔는 일어나서 인사하러 나갑니다. 근데 이 자식이 뭐 아빠 퇴근 하기 전에 벌써 자? 공부는 안 하고? 대부분 이 소리가 들려요. 인사하러 나가면 뭐합니까? 애들이 싫어하는 소리만 하시는데. 야, 공부 잘하고 있냐? 학교 잘 다니고 있어? 야, 시험은 언제냐? 아니,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 소리는 안 하는 게 오히려 좋거든요. 엄마는 잔소리가 많아서 싫고요. 아빠는 엄한 소리를 해서 싫어요. 그걸 본인은 대화를 했다고 생각하죠. 그건 대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싫죠. 근데 애들은 아빠를 그리워합니다. 한 달 전에 저 동탄에 있는 어느 교회가 부자 캠프라는 걸 했어요. 부자 캠프. 네. 초등학생 아들과 아빠가 커플이 돼서 가는 캠프. 전 처음 봤어요, 한국교회에서. 물론 어딘가 했겠지만 제가 아는 정보 안에서는 처음이었어요. 제 제자가 그걸 기획을 하고 저보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조건 한다 그러고 갔다 왔어요. 그걸 보고 싶었어요. 정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감동이었어요.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었는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요. 간단한 순서였어요. 금요일 오후 4시에 캠프장에 집합해서 애들하고 게임 한 판 해요. 아빠랑 아들이. 딱 20쌍, 21쌍이 왔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녁을 먹는 거예요. 근데 다 캐러반에 들어가서 캐러반에 2가정이 들어갔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돈이 좀 없었나 봐요. 거기 옆에 글램핑도 있었는데 글램핑은 좀 더 비싸니까. 근데 캐러반 재밌더라고요. 구조 자체도. 거기서 바베큐를 하는데 숙제가 2가지예요. 아빠가 2시간 내내 존댓말로 아이와 대화하기. 그리고 싸서 먹이기. 근데 끝나고 이제 물어봤어요. 애들 보고. 자, 아빠가 2시간 내내 끝까지 존댓말 쓴 사람 21쌍 중에 몇 명이었을까요? 네, 한 2명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올 정도 아빠면 그래도 상당히 관심 있는 아빠잖아요. 그런 일에. 그 다음에 싸서 먹이는 거 끝까지 했냐? 거의 없었어요. 한두 번 하다 마른 거죠. 그리고 제 순서였어요, 강의. 제가 이 강의를 얼마나 고민하고 만들었는지 몰라요. 새벽 3시까지 했어요. 그 캠프가 있는 날 새벽 3시까지
강의 준비를 하고 도대체 이게 설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해본 적도 없고 이게. 근데 이제 영상을 하나 틀어줬죠. 여러분도 보셨을걸요. 그 태어날 때 탯줄 목에 감겨서 약간 질식이 돼가지고 전신마비가 된 그 아들을 데리고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한 아빠 이야기. 아들이 어느 날 그 기계의 신호로 나 달리고 싶다 이 한마디에 수영도 할 줄 몰랐던 아빠,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는 아빠가 마라톤을 시작하고 수영을 배우고 해서 천인 3종 경기를 수없이 완주했고 마라톤 대회는 뭐 수백 번 했습니다. 단축 마라톤까지 포함하면 그래요. 그 한 5분짜리 영상을 보여주고 시작했어요. 내 애들이 숙연해지는 거예요. 영상이 끝나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아빠도 너희들이 힘들어지면 저렇게 다 너희를 도울 뿐이다. 자,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 그랬어. 애들이 아주 해맑게 아빠 그럴 거야. 아빠들도 진지해졌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진지하게 그럼. 애들이 막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퀴즈를 시작했습니다. 자, 아빠들 맞춰보세요. 자, 자녀들은 아빠가 대답을 할 때마다 맞췄으면 딩동댕, 틀렸으면 아주 야무지게 땡 해라. 아빠 그것도 말래! 이런 마음으로 땡 해버려라. 자, 1번.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죠?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은 누구예요? 아들이 받고 싶은 선물은 뭐죠? 아들이 아빠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은 어디일까요? 4가지 질문만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그러니까 얘 앞에 있는 아빠가 자신있게 바로 싸이! 그랬어요. 애가 땡! 어느 쪽 싸이를 지금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가 그냥 아주 과감하게 땡 하더만요. 걔는 방탄을 좋아하죠. 싸이를 애들이 몰라요, 이제. 그러니까 그 게임 하면서 애들이 막 재밌다고 그래갖고 다 맞춘 아빠 그랬더니 7명이 손 들었어요. 그래서 7명 나오라 그러고 상을 줬어요. 물론 아빠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아주 쫀득한 간식을 줬어요. 일단 저녁에 야식으로 먹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아빠랑 내가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를 이제 하나씩 했어요. 이렇게 말로 사랑하기, 몸으로 사랑하기,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질문해가면서 했는데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습시키고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제자한테 끝나고 오면서 그랬어요. 야, 근데 초등부 초등학교 여자애들이 가만히 있더냐? 그랬더니 그러자면 난리 났대요. 막 성차별한다고 막. 남자애들만 막 프로그램 해주고 막 우리는 안 해준다. 그래서 자기가 약속했대. 아, 미안해. 이제 가을에는 모녀 캠프를 꼭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싫어요. 그래. 왜요? 응? 아니에요. 엄마는 매일 보는데 아빠를 못 봐요. 우리도. 부녀 캠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이게 조선시대도 아닌데 이게 남자석 여자석이 자연스럽게 저기 같이 앉아 있는 분은 가족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모르게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가도 그래요. 11시 예배 가면 그냥 조선시대예요. 이렇게 커튼만 없어. 근데 청년부 예배는 이렇지 않습니다. 청소년 예배는 더더욱 안 그렇고요. 이게 이제 변화예요, 변화.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영화 보러 가서 같이 볼 사람이 늦게 와서 기다리고 이렇게 이제 그 티켓 박스 있는데 이렇게 애들 막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그 건대 롯데시네마에 갔었거든요. 웨스타시티 안에 있는. 건대 출신이라 거길 자주 가요. 그 야구장 없애고 그거 만들어서 건대가 돈 무지하게 벌었습니다. 1년에 세가 500억이 나온대요. 그게 다 학교 발전기금으로 들어가면서 건대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거기 가서 팔아준다. 그게 동문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그 많은 롯데시네마 중에 전 주로 거기를 갑니다. 근데 거기가 극장 같지 않게 그 티켓박스 쪽이 되게 헐렁하게 굉장히 좋아요. 먹는 코너도 굉장히 다양하고 팝콘만 팔지 않아요. 이렇게 식사도 할 수 있고. 근데 중학생 애들이
들어왔는데 중고등학생들 남녀가 그렇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여자의 교복은 그냥 뭐 상상하는 그겁니다. 아주 험한 말로 하면 똥꼬치마를 만들어서 입었고요. 아주 윗도리는 그냥 어떻게 저렇게 줄일 수 있나? 입고 꼬맸나? 근데 그냥 남자의 팔을 붙잡고 매달리면 막 그 얼굴을 쳐다보고 뽀뽀해달라.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 딸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하죠. 남자애가 막 오히려 약간 머쓱해서 눈치 보고 그러면 거기 정말 많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디서 앙탈이야 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이걸 부모가 보면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근데 얘네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얘네들은 이렇게 해도 아무도 안 쳐다봐요. 마치 우리가 가끔 그 해외에 가서 비치 같은 데 가면 왜 누드 해변 같은 게 있잖아요. 다 토플리스로 지나가도 그 사람들은 서로 쳐다도 안 보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만 그래서 선글라스를 낀대요. 이렇게 까만 거로. 눈동자 위치가 안 보이게. 눈여겨 하려고. 우리는 그런 거 보면 민망하잖아요. 이렇게 보고는 쉽지만 민망하죠. 근데 얘네는 뭐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 이게 문화예요. 저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문화 차이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맞는 리더십으로의 체인지가 필요해요. 저도 우연한 기회에 코칭을 배웠다가 지금은 코칭 센터도 하고 이제 코칭 협회도 하지만 이게 그렇게 큰 차이인지 처음엔 몰랐어요. 저도 뭐 지금 얘기하는 그 똑같은 문화 속에 있었죠. 뭐 군대 문화, 막 수련회 가면 막 아이들 반 죽이고 막 밤에 막 점호하고 막 이랬죠. 제가 80년대 교사할 때 이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애들이 막 대가리를 박아도 삐지지 않았어요. 여자애들 말 안 들으면 자갈밭에다 무릎 꿇치고 막 3시간씩 앉혀놨어요. 여자애들 대가리 박아를 못해서. 그래 애들이 질질 울면서 그냥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만 또 다음 프로그램 하나만 진행하면 또 해 와가지고 선생님 막 이러고 같이 놀았거든요. 지금 그러면 바로 전화해서 경찰이 올걸요. 네. 전 제가 1990년대 중반, 한 2, 3년, 92, 3년에 이거 포기했어요. 애들하고 이 씨름하면 안 되겠다. 제가 그때 서초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시골 폐교를 빌려서 청소년 수련회 갔거든요. 3박 4일 동안. 근데 애들이 화장실을 안 가요. 여자애들이. 그냥 참아. 심리적으로 안 나온대. 근데 계속 먹어. 나는 주님의 창조를 그때 굉장히 감동했어요. 저렇게 먹고 안 빼는데 계속 들어가. 둘째 날 지나고 셋째 날이 됐는데 학부모들이 막 대거 왔어요. 저는 너무 감동했어요. 야, 여기 학부모들은 역시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구나. 저렇게 많이 오냐. 초대하는 시간도 아니었는데. 근데 애들이 전화한 거예요. 학부형들이 다 엄마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그 운동장에 차가 그냥 막 쫙. 그리고 학부모 대표격 되는 분이 절 찾아와서 전도사님 죄송한데 프로그램 좀 조정해서 1시간만 애들 자유시간을 주시면 우리가 애들하고 좀 할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감동이잖아요. 뭘 많이 준비해 왔나 보다. 그래갖고 아유 그럼요 조절할 수 있죠. 그래갖고 이제 조절을 해서 1시간 동안 자유다 그랬더니 다 싫고 고속도로 휴게소로 날랐어요. 그리고 애들은 저녁 집회 끝난 뒤보다 훨씬 은혜 받은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전 그때부터 이 씨름을 안 합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 수용하자. 저는 이럴 때라도 고생 좀 해봐야 된다가 제 철학이었어요. 그 당시에 벌써 차 3대씩 굴리는 집에서 큰 방 하나를 자기가 차지하고 엄마가 그냥 자기가 한마디 하면 엄마가 움직이던 식모가 움직이던 종처럼 부리던 이 아이들 이놈들을 내가 수련회 가서 잡으리라. 그러고 갔다가 포기했습니다. 이대로 하면 수련회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좋은 숙소 잡아서 거기는 뭐 돈이 남아요.
예산이 1년에 예, 그 당시에 중고등부 예산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근데 한 푼도 안 써도 돼요. 수련회 가면 부모들이 주는 그 후원비가 수련회 운영비를 넘어가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예산 20% 증액 이렇게 결정했는데 제가 예, 확 반으로 깎았어요. 500만 원. 그 재정장로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전도사님 이거 1,500인데 잘못 쓴 거죠? 아니요 장로님 500입니다. 왜 그러니? 1년 해보니까요 500도 남을 것 같아요. 돈이 그렇게 남아도 올 때였어요. 한국이 1990년대 초반에 정말 경제 팽창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부터 차라리 좋은 숙소에 가서 애들을 많이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말 복음을 만나게 하자 그냥. 저의 변화였죠. 그때부터는 전 애들하고 편했어요. 쓸데없는 거로, 이 문화적인 거로 손대지 말자. 저는 코칭 리더십을 하자는 건 제가 이런 걸 이제 바꾸자는 얘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거예요. 저렇게 암기식으로, 주입식으로 하는 교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 하는 방법은 대부분 옛날에 순모임 하던 방식일걸요. 네, 저도 순모임 무지하게 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CC 대표 순장할 때 우리 캠퍼스에 간사님이 안 계셨어요. 갑자기 저를 간사로 대표 순장을 세워놓고 제가 군대 가기로 한 그 학기였는데 2월 달에 만나자 그러셔서 간사님 막 네가 아니면 대표 순장 할 사람이 없다 막 군대 연기해라 막 그래갖고 제가 1년을 연기하고 대표 순장 맡기로 했는데 3월 달에 그분은 딴 데로 가셨어요. 간사를 그만두고 아마 이제 이미 이렇게 예약된 수순이었겠죠. 차마 말을 못하고 자기가 그만둘 형편인데 확실한 순장은 세워놔야 되겠고 그럼 바로 간사가 왔어야 되는데 그 학기 내내 간사 배정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 건대 CC가 그때 600명이었어요. 근데 우리 동기들 막 순장을 열심히 하던 우리 동기들 다 이제 군대로 떠나고 막 이러면서 고아가 된 순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거 주워서 하다가 일주일에 순모임 10개를 했습니다. 수업 들을 시간이 없어 야간 수업을 들었고요. 그래도 그땐 그렇게 했어요. 뭐 소순장 모임이고 뭐고 제가 다 했습니다. 정기 모임에 설교까지 제가 다 했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 일이 없냐? 예, 저는 중고등부 성가대 지휘자 겸 중고등부 총무교사였고요. 청년부 총무였고 11시 예배에 찬양대원이었어요. 아르바이트는 3군데를 다녔습니다. 매일 코피 쏟았죠. 아침에 이렇게 세수하려고 엎드리면 줄줄 나오죠. 그건 은혜예요. 이 코로 터졌다는 건 이게 뇌로 터지면 이제 제가 어린 나이에 중풍을 맞는 거고요. 우리 어머니는 너무 안타까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젊은 애가 아침마다 코피를 쏟냐고. 이 코피가 언제 멎었냐면 군대 입대하고 멎었어요. 훈련소 가니까 8시간을 재워주더라고요. 정말 전 훈련소가 육체적으로 좀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 신경 쓸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되고요. 거기가 그냥 오늘 밥 주면 밥 먹고 뛰라 그러면 뛰고 구르라 그러면 구르고 총 쏘라 그러면 총 쏘면 되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았어. 너무 행복했어. 아니 훈련소 갔는데 코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면 부족이었구나 이게. 요즘 애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그때는 저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회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이제 신입사원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교육 자체가 그렇지 않았어요. 토론하고 발표해라 뭐 이런 걸 했지. 근데 여러분은 또 받아 적어라 막 그리고 열심히 설교하실걸요. 그러니까 교재도 달라져야 되는데 교재가 안 달라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교재를 주로 쓰실 텐데 여러분 좋아하는 교재는 이제 여러분이 다루기 편한 거를 쓰시죠. 근데 그게 대상자에게 맞는 교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돕는 학원들이 있어요. 학원에 가서 그 교사들을 이제 코칭으로 가르치는 거 이런 걸 해요. 근데 교사들을 코치로 바꿔놓으니까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교재가 코칭식으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학습 코칭 교재를 만드는 분하고 제가 이제 같이 그 작업을 합니다.
교사를 코칭으로 바꾸는 건 제가 하고 그분이 교재를 바꿔주는 일을 해요. 똑같은 내용인데 질문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변화, 그 학원은 굉장히 빨리 변화를 한 거예요. 강남역에는 물메터드 평생교육원인데 선교단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 선생들을 키워냅니다. 3학기 정도 커리를 하면 고3까지를 가르칠 수 있게. 근데 그 가르치는 그 아주 수학의 달인인 그 60대 선생님이 수학은 티칭하면 안 됩니다. 코칭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분은 코치가 아니세요. 근데 오랫동안 대구에서 수학 그러면 그분이래요. 마치 서울에서 정석 그러면 누구인 것처럼. 그분이 크리스찬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 학원을 운영하는 선교단체가 여기 와서 배우는 분들을 다 코치라고 불러요. 근데 코칭 교육을 못하니까 저를 불러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 맞는 말이거든요. 수학은 자기가 풀어오고 자기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티칭식으로 가르치면 응용이 안 돼서. 근데 교재 자체가 코칭식으로 안 돼 있으면 코치가 돼도 애들을 그렇게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교재도 아마 그런 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귀납적으로 돼 있는지 연역적으로 돼 있는지. 근데 대부분 CCC나 내비게이터 방식은 연역적입니다. 연역적이면 이런 거예요. 제목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미 제목에 그날의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귀납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제목을 바꿨을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그리고 질문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분이시죠? 이렇게. 이건 초등학교 공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역식 공과는. 그런 애들은 네. 아니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옛날에 논리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의 교재들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책들을 읽고 논리적인 접근이 좋았어요. 인지적 접근이. 근데 그 교재를 가지고 지금의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 네 생각은 뭐니? 넌 어떻게 생각하니? 애들이 싫어합니다. 요즘은 하트가 움직여야 되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움직이면 이게 내려와서 여기를 움직였어요. 80년대 학번들은 그냥 이해하실 거예요. 이게 여기서 동의가 되면 여기가 움직였죠. 그래서 막 같이 토론회하고 막 이렇게 책을 읽고 막 사회학 책 무지하게 읽었죠. 국가가 이게 지금 민족 보고마가 정말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냐, 막 거리로 나가야 되는 거냐. 우리 맨날 이거 가지고 밤샜어요. 나는 거리로 나가야 된다 파였어요. 기도했으면 거리로 나가야지. 그런데 가서 돌을 던지지 말자. 그래서 제가 데모대를 끌고 나가서요. 전투경찰 붙잡고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역사에 남은 이야기죠. 기독 학생회 전부 5개 선교단체 다 집합해가지고 그때는 다 집합하면 숫자가 꽤 됐어요. 건대 전체 8,000명 중에 우리가 그날 참여한 인원이 500이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총학에서도 기독 학생회가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CCC만 600명이었다니까요. 사실 제적인은 다 모였으면 1,000명이 넘었죠. 우리가 데모하러 나가니까 애들이 박수치고 난리 났어요. 쟤들도 드디어 시작한다. 근데 우린 무기를 하나도 안 들었죠. 피켓 하나만, 공의를, 정의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아모스서 이렇게 들고 전투경찰들이 쫙 일어나죠. 때가 나오니까. 근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은 거예요. 비무장. 구호도 없어. 우린 침묵했거든요. 그러니까 청바지 애들이 옆에서 보다가 가만히 있더라고요. 원래 얘네가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왜냐면 아무 짓도 안 하니까. 그냥 행진만 막으면 되는 거니까. 저기 쫙 섰는데 우리가 가서 우리가 횡대로 쫙 벌려가지고 전투경찰 애들이 다 우리랑 친구들이잖아요. 이거 다 대학 다니다 간 애들. 걔네 그 방패에다 손대고 중보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우리 친구들인데 얘네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행복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울며 기도하니까 얘네가 다 울어요. 이 방패를 들고 우리 방식의 표현을 하면 되죠.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때인데 지금은 그런 고민이 없어요. 나라가 망하던 뭐 그러니까 애들은 다 이민 가고 싶대요. 이놈의 나라를 헬조선을 떠나야죠. 우리는 그 참 거지 같은 나라를 붙잡고 어떻게든 이 나라를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막 이러던 세대인데 지금은 애들이 헬조선을 떠나는 거예요. 지금 못 떠나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시민권 따고 군대도 가지 말아야죠. 유승진이가 나쁘지 않죠. 근데 우리나라 아직도 유승진이 입국 거부잖아요. 국제법에도 안 맞는 말인데 우리나라 정서예요. 아니 걔는 미국의 시민권자잖아요. 안 가도 되는 애예요. 근데 한번 간다고 뻥쳤다가 안 가서 괘씸죄에 걸린 거잖아요. 근데 요즘엔 젊은 애들은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능력이 안 돼서 지금 못하는 게 속상해 죽겠어 막. 아버지는 왜 이민도 못 가냐고 막. 이런 애들 데리고 지금 막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 막. 글쎄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민족을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오는데. 전 지금도 애국가 부르면 울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고 울어요. 네, 저는 뭐 국제시장 그 영화가 제 영화였어요. 공원에서 막 부인이 당신 인생은 없는 거예요. 막 당신 좀 생각하며 살아요. 막 근데 제가 그런 장남이거든요. 내 팔자가 그런 기라. 막 그 대사가 제 대사였어요. 그러다가 국기 하강식 하니까 다 일어났어. 그 장면에서 정말 사람들은 대박 웃었거든요. 근데 난 울고 앉아 있었어요. 그렇게 살았거든요.